제 어머니는 제가 7살, 제 동생이 5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바람.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유치원 갔다가 집에 오니 어머니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놀라서 눈물을 흘리는 제게 친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다른 남자 좋다고 가버렸어. 아빠도 싫고 이 할미도 싫고 영주랑 영석이도 다 싫어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 찾지 마. 알겠지?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분명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동생도 엄마 미워, 엄마 정말 나빠를 외치면서 눈물을 한 바가지를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어쩐 일로 마트에서 과자를 한가득 사오셨고 저희 남매는 과자를 먹으면서 기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초등학생이 되어 학교에 다니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아버지가 한 여자분을 집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뒤로 수줍게 웃으며 들어오던 여자는 고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입을 가리고 호호 웃었죠. 그런 예쁜 원피스도 처음 보고 그렇게 수줍게 웃는 사람도 처음 봐서 힐끔힐끔 쳐다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버지가 소주잔에 소주를 채우며 저와 동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너희 엄마다. 아닌데요. 저희 엄마는 따로 있는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인상을 팍 쓰며 아버지가 그러면 그런 줄 알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제 어머니라니 동생도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셔서 농담을 하시는 건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날부터 그 여자는 저희 집에서 자더라고요. 꽃무늬 원피스에 정신이 팔려서 못 봤는데 저희 집에 올 때 큰 짐가방을 들고 왔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며 수줍게 웃는 그 여자는 제 새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새어머니라도 있는 게 좋지 않나 싶었거든요. 저랑 동생을 챙겨줄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친할머니랑 같이 살기는 했지만 할머니는 항상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해라. 할머니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뭐 일하시고 술 드시느라 바쁘셨고요. 그래서 동생을 챙기는 게 제 몫이었습니다. 8살짜리가 6살짜리를 챙기면 뭐 얼마나 잘 챙기겠어요. 저 하나 사는 것도 버거운데 12월생이라 친구들보다 작고 느린 동생을 챙기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단추도 잘 못해서 해줘야 했고 양치하는 것도 도와줬고 심지어는 대변 보고 닦는 것도 제가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나타났으니 이제 동생은 안 돌봐도 되겠구나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는 친어머니와 달랐습니다. 아버지만 좋아하고 저랑 동생은 안중에 없는 듯 했습니다. 동생 머리 감아야 하는데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직 머리도 혼자 못 감니? 해버릇해야 혼자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가서 해봐. 말은 친절하게 하는 듯 했지만 뭔가 해주는 건 하나도 없던 새어머니였습니다. 그저 아버지랑 꽁냥꽁냥하며 같이 술을 나눠 먹고 영화관 데이트를 하러 나가고 TV를 보며 하하호호 웃기 바빴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제 동생은 누가 받겠어요. 제가 받죠. 고작 2살 차이지만 제 동생은 제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주 가끔은 친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지만 집에 계셨을 때만큼은 어머니가 정말 좋았거든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예쁜 옷과 구두를 사주시기도 하시고
재밌는 비디오를 빌려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립다가도 바람을 펴서 동생과 저를 버리셨다는 걸 떠올리면 너무 괘씸했죠.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걸 아는 친한 친구들이 가끔 어머니 안 보고 싶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식구는 총 5이었지만 어쩐지 외롭고 버거운 초등학생 시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랑 새어머니 사이에 싸움이 많아졌습니다. 저희한테는 무심해도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셔서 집안에 큰 소리 날 일이 딱히 없었는데 싸움이 늘어난 뒤로 예전처럼 서로에게 다정한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많아진 무렵부터 아버지는 출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집에서 술만 드셨습니다. 눈치 없는 동생이 아버지 보고 왜 일하러 안 가시냐고 했다가 아버지가 술잔 던지시고 이 자식 저 자식 하며 엄청 화를 내셨었죠. 저는 대충 눈치를 챘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한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19살 때부터 여러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반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대로 실업자가 되셨습니다. 그 와중에 아는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받지 못했고 저희 집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끼니는 챙기면서 살았거든요. 집도 할머니 집이라서 새 나갈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수입이 또 끊기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날도 생겼습니다. 결국 새어머니마저 집을 나가버렸고 저희는 다시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드셨습니다. 돈 빌려간 동생 욕, 망한 공장 욕, 바람난 친어머니, 집 나간 새어머니 욕을 하면서요. 생활비가 없어 사채까지 쓰게 되었고 결국 할머니는 집을 파셨습니다. 그 돈으로 사채를 갚고 작은 단칸방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좁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꿉꿉한 곰팡이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춘기 소녀에게 그 냄새는 가난을 티내는 것 같아서 정말 싫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보내는 날도 많았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다, 해뜰 날이 분명 올 거다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말 제 인생에 작은 빗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짝꿍으로 만난 그 애는 또래 남자애들과 다르게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항상 1등을 하는 아이였는데도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친구였죠. 1학기 때는 반장도 했었는데 항상 반 애들한테 친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자애들은 물론이고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성적인 호감도 그렇고 되게 착하고 괜찮은 아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 애랑 짝꿍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았으니까요. 동성이건 이성이건 잘 어울리는 그의 성격 덕분이었을까요? 저희는 참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짝꿍이 제 인생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짝꿍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큰 힘이 되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집안일을 네가 다 한다고? 와, 정말 대단하다. 진짜 멋있어. 초등학생 때부터 당연하게 했던 집안일이었는데 짝꿍은 그 당연한 걸 칭찬해줬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을수록 제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된 것 같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고마웠고 지친 제 일상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짝꿍과 많이 어울렸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짝꿍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친구 사이가 깨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건 짝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 사이가 깨질까봐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숨긴 채 우정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짝꿍이랑 같이 하교를 하는데 정문에 다다르자 짝꿍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짝꿍이 놀란 표정으로 정문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엔 짝꿍의 어머니가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짝꿍이 당황을 하며 어머니에게 갔고 짝꿍의 어머니는 짝꿍에게 얼른 학원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짝꿍은 제 눈치를 살피다가 학원으로 향했고 저는 짝꿍의 어머니와 어색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요즘 우리 현빈이랑 어울린다던 영주 맞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들을 것 같아서 말할게. 우리 현빈이랑 어울리지 마. 너희 고등학생이잖아. 대학 안 가니?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현빈이는 법대 갈 나이야. 너랑은 다른 세상의 아이라고.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거리둬라. 무슨 말인지 알지? 저를 취급하는 게 제가 무슨 비행 청소년이라도 된 것 같아 울컥했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친하게 지냈을 뿐인데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제 집안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만약 나도 어머니가 있었다면 이런 취급을 안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고 어머니도 없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듣는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짝꿍의 앞길을 막은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짝꿍 어머니께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랑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당장 집에 쌀 없는 걸 걱정하고 양아버지 양말을 빨래하는 저와는 다른 환경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짝꿍과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어제 우리 엄마가 무슨 얘기했지? 그래서 나랑 말 안 하는 거야? 별말 안 하셨어. 그냥 내가 너랑 얘기하기 싫어서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잘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건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러셔. 그런 거 아니라고. 너랑 노는 거 재미없어서 그래. 너도 가서 남자애들이랑 놀아. 짝꿍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짝꿍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저를 추궁하고 제 옆에 있으려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점점 멀어졌고 그러다가 1학년 2학기에 짝꿍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죠. 고단했던 제 인생의 단비 같았던 짝꿍과의 인연은 그렇게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엔 그저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19살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고 술에 빠지면서 할머니께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던 할머니는 시장에서 남의 가게를 봐주시며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셔서 저녁도 안 드시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태어나 처음 봐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오히려 전보다 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일은 계속 안 하셨고요.
뭔 놈의 집구석에 술도 하나 없어. 야, 가서 술 좀 사와. 돈이 있어야 사죠. 집에 쌀도 없어요, 아버지. 아유, 그놈의 돈. 이 집구석 여자들은 돈밖에 모르냐? 내가 무슨 돈 나오는 기계야? 화를 내며 이불을 뻥 차버리고 자는 아버지를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떡 덩어리가 걸린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창 많이 먹어야 하는 동생은 배고프다고 하고, 아버지는 일할 생각이 없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월세를 내라고 하고, 결국 제가 소녀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고깃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그렇게 일하고 주말에는 도시락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젊다지만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해서 맨날 피곤해했습니다. 11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새벽 2, 3시에 잠들었으니 잠은 어떻게 잤겠어요. 학교에서 자다가 혼나고는 했었죠. 제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걸 볼 때마다 허무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동생을 보면서 참았습니다. 제 동생이 진짜 착하거든요. 제가 처음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마트에서 장 봐서 동생 밥 차려줬는데 그 밥 먹으면서 미안하다고 울던 아이였습니다. 덩치만 컸지 제게는 그저 4살 아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동생이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울면서 밥 먹는 게 안쓰러우면서도 동생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울지 말고 밥 먹어. 그리고 공부도 누나모까지 더 열심히 해서 대학 가. 누나가 너 대학 보내줄게. 알겠어, 누나.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 그렇게 오로지 동생만 생각하면서 일을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졸업 후에도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한 동생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고 동생이 대학에 가기 전 2월에 평소 혈압이 높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동생과 저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곰팡이 핀 집에서 벗어나야 했고 동생 학자금도 벌어야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이 일만 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노력한 끝에 동생은 무사히 대학 졸업을 마치고 취직을 했고 저희는 나름 깔끔한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나도 돈 버니까 누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무슨 소리야. 나 지금도 돈 버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전세로 살아야지. 그래, 나도 열심히 모을게. 우리 전세 살자. 저희 남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주말에 일하던 식당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평일에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주말 알바식으로 일을 했는데 제대로 월급 받으면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평일에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되어서 일자리가 필요하던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실은 제가 주말 알바하던 그 식당 일이 정말 즐거웠거든요. 물론 다른 일들도 다 감사하게 했지만 그곳은 좀 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되게 젊은 분이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났죠. 그런데 참 본받을 게 많았습니다. 되게 성실하고 생각이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장사도 되게 잘해서 손님들도 많았고 얻는 만큼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역 노인분들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바쁜 와중에 인근 노인정이나 요양원에 봉사도 나갈 만큼 봉사에도 진심인 사람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사장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인상은 엄청 무뚝뚝했거든요. 하지만 손님한테는 엄청 싹싹하게 하는 거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둘이 있을 땐 말도 거의 안 하고 특히 개인적인 얘기는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하고 속 깊은 모습을 보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고 일도 편히 할 수 있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시급도 높아서 만족스럽게 일을 했더랬죠. 직원이 된 후에는 일주일에 6일씩 사장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알바부터 시작해서 직원으로 일하며 3년을 넘게 일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동생과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동생 생일이라서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먼저 일이 끝나서 동생 직장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회사가 많은 동네라 그런지 직장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멋진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구경하며 앉아있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서 돌아보니 그곳엔 정말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생 때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짝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가 전학을 갔던 바로 그 친구 말이죠.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더라고요. 와, 진짜 반갑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그러게, 진짜 보고 싶었는데 네 소식 궁금했거든.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진짜 궁금했어. 그냥 똑같지 뭐. 너는 잘 지내? 이 근처에서 회사 다니는 거야? 그때 짝꿍의 회사 동료로 보이는 남자가 짝꿍을 불렀습니다. 짝꿍은 허둥지둥하더니 자기 핸드폰을 내밀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처 알려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저는 얼른 제 번호를 찍어줬습니다. 그러자 짝꿍은 또 한 번 허둥대더니 품에서 명함을 찾아 제게 내밀었습니다. 나 변호사 됐어. 아무튼 연락할게. 꼭 다시 보자. 급히 인사를 하며 떠나는 짝꿍을 보내고 손에 남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짝꿍의 이름 옆으로 변호사라고 적힌 게 멋있으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짝꿍의 어머니 말처럼 그이와 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맞았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있었지만 다시는 만날 일이 없겠다 생각했고 짝꿍의 명함은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짝꿍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랐나 봅니다. 마주친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짝꿍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밥은 먹었냐? 일은 언제 끝나냐? 어느 동네에서 사냐? 날씨가 어떻게 등 시시콜콜한 연락을 계속 하더라고요. 답장을 안 하면 전화도 왔고요. 처음엔 연락을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연락할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짝꿍이 제가 일하는 식당까지 찾아오더라고요. 혹시 자기가 뭐 실수했냐면서. 그렇게 착한데 대놓고 연락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짝꿍이 사는 곳도 저희 집 근처인데 동네에 놀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두어 번 정도 밥도 먹고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짝꿍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짝꿍이 할 말이 있는지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저 영주야, 사실 나 고등학생 때부터 쭉 너 좋아했어.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나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변호사 돼서 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려고 죽어라 노력했어. 변호사 되고 네 소식 찾아다녔는데 그러던 중에 너를 운명처럼 딱 마주친 거야.
나는 이게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해.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 설마 했습니다. 사실 두어 번 만나면서도 짝꿍이 저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런데 고백을 하다니 엄청 당황했습니다. 짝꿍이 고백하는 순간 고등학생 때 봤던 짝꿍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때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너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셨어. 너랑 나는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둘 다 학생인 그때도 그랬는데 네가 변호사로 된 지금은 더 많은 게 바뀌지 않았을까? 나는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 너무 상처였어. 그러니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 미안하지만 앞으로 다시 보지 말자. 3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불같은 사랑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라 누군가의 만남에 더욱 신중했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 고려를 했어야 했는데 저를 환영하지 않는 시댁이라면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짝꿍의 고백에 거절을 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짝꿍은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볼 일 없겠구나 생각하며 조금 쓸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짝꿍한테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나는 포기하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짝꿍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오고 가끔 꽃을 선물하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다 주고 예쁘다고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 찾아오라고도 해봤고 연락하지 말라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짝꿍은 제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지고지순한 마음이 바보 같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 마음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했고 결국 짝꿍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짝꿍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결혼 얘기도 꺼낼 만큼 말이죠. 물론 저는 신중한 편이라 결혼 얘기에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몇 달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뜻밖의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뒤를 돌아서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존재,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바로 제 친엄마였습니다. 제가 고작 7살 때 바람이 나서 우리 남매를 버린 어머니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을 제 어깨에 올렸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찾아온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어머니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선뜻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뜨거운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을 하실 때부터 친할머니는 어머니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약국집 딸이 아버지를 좋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평범한 집안인 저희 어머니를 좋아하셨다더라고요. 돈 있는 집이랑 결혼하지 왜 저런 집안 여자를 들이냐고 안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구애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살이까지 하게 되셨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아무리 못된 말을 하고 못살게 굴어도 아버지를 보며 참으셨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니가 저를 낳은 뒤 아버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보지 않으셨고 자꾸만 밖으로 나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죠. 하지만 가정을 깰 수 없어서 모른 척했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믿음으로 동생까지 낳으셨지만 아버지는 더욱 어머니를 외면했답니다. 시집살이도 속상한데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으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당당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그럴 수 없다고 버텼지만 아버지는 저희를 데리고 협박했답니다. 어머니가 안 나가면 아버지의 내연녀를 집에 곧장 데리고 온다고 했고 애들 앞에서 못 볼 꼴 보이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다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아버지랑 할머니가 나가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고 집안 핏줄 절대 못 데리고 나간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쫓겨나듯이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외가댁 식구도 없어서 혼자 달방에서 지내며 일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돈을 벌어서 꼭 저희 남매를 데리고 나와야겠다 생각하시면서요.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답니다. 공장에서도 일하시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밥 해주는 일도 하시고 물건도 팔아보고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꼬박 5년을 일하신 어머니는 드디어 저희를 데리고 나올 준비를 마치셨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아버지 몰래 저를 찾아오셨대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 비슷한 사람도 마주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찾아온 어머니께서 제가 친구랑 대화하는 걸 들으셨대요. 너는 친엄마 안 보고 싶어? 전혀 하나도 안 보고 싶어. 그리고 새엄마랑 사는 거 괜찮아. 지낼만해. 그때는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우리를 버린 줄 알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 리가 없는 어머니는 제 말에 충격을 받으셨고 마음을 접고 돌아섰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돈만 버셨대요. 쭉 가족도 없이 사셨고 그냥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돈만 열심히 버셨답니다. 그러다가 암을 발견하게 되셨고 수술을 앞두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 삶에 미련이 생겼고 저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 정말 사실이에요?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니?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애들을 어떻게 버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너희 아버지 일하던 회사 부도난 것도 몰랐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와서 도와줬을 텐데. 미안하다 영주야. 엄마가 너무 늦었어. 그동안 평생을 믿었던 사실이 다 거짓이었다니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집에서 동생한테도 얘기해주니까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얘기해준 게 있는데 어머니가 집 나가시고 일주일쯤 지난 날 밤에 자는데 할머니랑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언제 데리고 올 거냐, 애들은 모르게 해라, 이런 말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겼는데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진다고 했죠. 충격적인 이야기에 이틀 정도는 일도 잘 안 잡혔습니다. 평소 안 하던 계산 실수까지 할 정도로 말이죠. 사장님 죄송해요. 계산 실수를 해서. 자주 오시는 분이니까 다음에 오시면 꼭 말씀드리고 누락된 금액 받을게요. 괜찮아요. 큰 차이도 없는데요, 뭐.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고 사장님이라면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생각에 빠진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고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 같은 거죠. 그럼 답이 나온 것 같네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마당에 어머니를 등쳐버린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어쩌면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연락을 했고 저희 셋은 어색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병에 대해 자세히 여쭈었고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는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일 텐데도 어머니는 한순간도 저희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경청해 주셨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어쩐지 편안했던 식사를 마치고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실은 너희한테 얘기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너무 늦었지만 너희를 못 키운 게 한이 되어서 어떻게든 내가 너희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너희한테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무슨 선물인데 이렇게 조심스러우신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가 꺼낸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다가 상처를 받고 돌아가시고 난 뒤 지인에게 처음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 듣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투자 쪽으로는 아예 모르셨고 관심도 없으셨던 어머니였는데 처음으로 경매에 발을 들였다가 소소한 수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때 지인이 경매를 해서 불린 돈으로 자녀 등록금을 모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어머니도 경매를 더 공부해봐야겠다 생각하셨답니다. 나중에 죽게 되면 저희한테 몇 푼이라도 쥐어주고 싶으셨다더라고요. 책을 쌓아두시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고 호기심에 시작한 경매 덕에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쥐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한테 건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갑자기 건물이라니. 동생이랑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선물이었거든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는데 그럼 어머니께서 받은 건물을 사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남매는 강하게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물러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죽을 날짜 받아뒀는데 뭘 못하겠니? 아니면 현금으로 줄까? 어차피 이 돈 다 너희한테 주고 떠날 거야.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세요? 수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동생과 함께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저희는 어머니의 선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건물이라도 하나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그래야 수술을 잘 받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요. 대신 제가 원하는 건물로 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제가 일하는 식당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저희 사장님 월세를 깎아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침 그때 건물 주인이 건물을 내놓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해서요. 어머니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을 남자친구한테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일이 너무 바빠서 지방도 왔다 갔다 했던 탓에 한동안 못 만났었거든요.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만나서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일에 잠깐 시간이 생겨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가웠고 남자친구는 출장 갔다가 역에서 샀다며 이런저런 선물들을 줬죠.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온 건지, 왜 찾아온 건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었다는 걸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얘기했는데도요. 좀 서운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건물 사주기로 하셨다는 걸 얘기하려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얼른 인사드려야겠다. 결혼하려면 먼저 인사드려야지. 우리 집 먼저 갈까?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 주에 말씀드려야겠다. 어머니가 오시다니 잘됐다 진짜. 남자친구의 반응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않는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좋다는 게 순전히 결혼 때문이잖아요. 그동안은 뭐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결혼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건지 기분이 나빠서 어머니 얘기는 더 꺼내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또 일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로 가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분이 별로고 찜찜한 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죠. 내가 우리 영주랑 건물 계약하러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도 신기해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내가 고맙지. 엄마도 없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오해도 풀었으니 남은 시간은 함께 보내요. 그리고 수술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건물 계약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것도 신기한데 갑자기 덜컥 건물주가 되다니 믿기지도 않고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분은 좋더라고요. 집에 쌀 한 털 없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건물 계약하고 상가 사장님들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 건물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아는 사이인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다가 건물주가 되었냐며 다들 신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이미 제가 건물 산다고 말씀드려 놨었죠.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쉬는 날이었는데 가게는 역시 북적였습니다. 단골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방에 있던 사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빙긋 웃으며 장난스러운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직원이 건물주가 된 경우는 처음이네요. 이제는 제가 건물주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저희 대화를 들은 단골 손님이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식당 일하는 영조 씨가 오늘부터 이 건물 주인이 되었거든요. 손님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길래 벌써 건물이 생기냐며 열심히 살아서 복이 온 거라고 축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평일엔 거의 동네 장사라 다 동네 분들이시고 단골도 되게 많거든요.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식당 안이 웃음과 응원으로 가득 찬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10여 년이 흘렀지만 그 강한 인상은 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남자친구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어머니 손에 귀때기를 꽉 잡히고서 말이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눈썹이 하늘로 솟구칠 정도로 인상을 팍 쓰며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귀만 쪼물딱거리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식당 안을 둘러보고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급기야는 제 머리를 툭툭 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무리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야, 내 아들 변호사야, 변호사. 너 변호사가 뭔지 모르니?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 너랑 우리 아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고. 아유, 가난한 것들은 양심도 없나 봐.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폭소에 가까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소리가 난 쪽을 보니 저희 가게 단골 손님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당황해서 그 손님만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듣다 너무 웃겨서 웃었어요. 그쪽 아들이 변호사인지 변속관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건물주님이시거든요. 건물주요? 얘가요? 아, 그렇다니까 그러네. 여기 영주씨가 이 건물주라고요. 에헤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가난하네 어쩌네 하고 있어. 아유, 참나. 손님의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말이죠. 당황하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 멍하니 제 얼굴만 쳐다보더군요. 그 모습에 기가 차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잘난 당신 아들이 1년 동안 저를 쫓아다녔어요. 착하고 순수해서 만났더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엄마한테 기대기 잡혀서 찾아온 거 보니까 완전 마마보이였네. 야, 헤어져. 나 마마보이랑은 못 만나.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진짜 건물주냐고 물어보고 손님들도 한마디씩 하고 진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앞치마를 풀어헤치며 두 회방꾼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사장님이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사장님과 더불어 손님들까지 성을 내며 두 사람을 쫓아냈고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러운 일이 있고 난 후 제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건물주가 되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했고 커피 한 잔 사 먹는 게 아까워서 집에서 커피를 타서 출근을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보다 훨씬 마음이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다는 든든함도 있었고요. 어머니는 보름 뒤 수술을 하셨습니다. 동생도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도 말도 못하게 많이 걱정하셨고요. 그런데 걱정이 무색하게 수술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셔서 그런지 회복도 빨라서 퇴원도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동생이랑 제가 번갈아 가면서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미안해하셨죠.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는데 덕을 본다면서요. 그런데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 간호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더라고요. 지금에서라도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셋이서 여행도 종종 갑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 다녀왔는데 다들 인생 첫 해외여행이었거든요. 지도도 잘 못 보고 환전도 잘못하고 엄청 우당탕이었지만 평생 못 잊을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는 건데요. 그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입니다. 참 사람 인연은 모를 일이죠. 그 무뚝뚝한 사람과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남자친구 생겼을 때도 혼자 속 끓였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빼앗길 것 같아서 용기 내서 고백을 했다는데 그 고백에서 무뚝뚝함 뒤에 순수함이 느껴져서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살고 보니 무뚝뚝은 저리 가라고 애교도 많고 표현도 많이 해주는 사랑꾼입니다. 남편 덕에 요즘 더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자주 말하시길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많이 즐기고 여유롭게 둘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어머니께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며 황당했던 예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